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 김종효 애널리스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ECB 참 기대가 많습니다. 시장도 역시 기대가 높은 상황인데 전에 또 시장 반응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시나요?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상태고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마다 약간 시각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 중에서는 아직도 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사 시장의 기대치를 채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조정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 현재 시장이 너무 과하게 좀 반영을 했다라는 그런 시각도 존재하고 있고요. 결과물을 보자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의견 중에서 결과물을 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 이전에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반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은 적절한 대책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ECB 위원들의 발언 자체가 이번에는 꼭 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금융시장도 일부 반응을 하면서 아주 급격하게 반영하진 않았지만 충분하게 그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반대쪽 의견에도 지금 귀를 열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반드시 하니까 이번엔 큰 혜택이 있을 거야 이렇게 보는 쪽으로만 또 귀를 열어두는 것도 적절한 시각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금융시장의 반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면 최근에 유로화는 급격하게 약세로 돌아서면서 유럽 증시는 대부분 신고점을 치고 있습니다. 독일이 그렇고요. 프랑스도 상승 추세를 꾸준하게 좀 이어나가는 모습이죠. 양 증시가 모두 사상 최고점 혹은 최근 5년 내 최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유로화는 꺾여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코노미스트에게 서베이를 해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자,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6월 달에 조치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조치가 나올 거다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숫자별로 보면 90% 이상의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이 물론 이 사람들이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코노미스트들의 시각, 전문가들의 시각은 이번 달에 조치가 있을 거다. 다음 달 혹은 하반기에 있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보다 이번 달이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 지금 보면 벤치마크 레이트, 즉 ECB의 금리를 낮출 것이다 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것도 거의 90%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금금리를 낮출 거다 정도.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건 지금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공급해 주지 않을까라는 이쪽의 기대인데 이쪽의 기대는 상대적으로 낮고요.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이 금리를 조절할 거다라는 것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 자율적으로 금리를 조절해 줄 테니 알아서 해결하라라는 식의 그 의견들을 지금 유럽의 경제학자들 혹은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의 지금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금리 내리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고 대규모의 돈을 투입해서 현재 유동성 공급을 도와줄 거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과연 이코노미스트의 시각이 맞을지 아니면 현재 지금 시장의 기대가 맞을지 확인해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미국의 그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유럽의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중국, 일본 이 선진국 세 곳의 국가와 GDP 그 금액으로 봤을 때 세계 2위에 올라선 중국의 지금 펀더멘탈 흐름, 빨간색의 펀더멘탈 흐름을 보시면 계속 등락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경제 흐름 자체는 유럽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로 모두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지수는 모두 유럽은 급등, 미국도 급등, 유럽도 최근에 상승세 지속, 일본도 유동성을 한번 집어넣은 이후에는 급등을 보였다가 최근에 정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증시의 흐름은 유동성에 그 무엇보다도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반대로 중국은 뭡니까? 최근에 경제 탄력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도 계속 옥죄고 있으니까 증시의 흐름은 반대로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결국은 증시의 유동성이 얼마나 공급되느냐, 또 유동성이 공급될 만한 조건들을 갖추어 놓았느냐에 따라서 경제 흐름과 상관없이 증시가 움직였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유동성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ECB의 키는 결국은 유동성을 얼마나 풀어줄 건지에 달려 있고요. 만약에 유동성을 풀지 않는다면 일종의 실망 매물이 나오겠죠. 다만 그 실망 매물이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 자체를 꺾어버리는 실망 매물일 거냐, 아니면 단기간의 랠리를
접는 정도의 그 실망일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나중에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두 가지. 과연 ECB는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강한 조치를 내놓을 것인지 여부. 두 번째, 이 유동성에 대해서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여부.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체크해 봤을 때 시장은 아직은 ECB에 대한 기대감을 다 반영하진 않았다. 일부만 반영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CB에 대한 기대, 유동성에 유독 또 민감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ECB가 정책 결정을 이제 이번 주에 할 텐데 결정을 할 핵심 변수들을 살펴보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증시만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어차피 이 시간에 다루는 게 증시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미치는 효과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시간이 꽤 지나야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기간에 움직일 수 있는 이 증시의 PR,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개념으로만 접근을 해보자면 현재진 구간을 살펴봤을 때 선진국이나 신흥국의 PR 수준이 낮지가 않습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도 전체 평균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도 꽤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 요인들을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주가는 분명히 낮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또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2010년도 대비해서는 많이 내려왔지만 2010년도부터 2011년도 이때는 뭡니까? 선진국의 부족한 수요를 모두 신흥국이 메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성장률도 대부분 다 좋았고요. 중국이 10%가 넘었고 인도나 이런 국가들 뭐 9%에서 7%대 성장을 모두 보였던 구간이니까 이들 국가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이때 강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밸류에이션과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동일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최근에 성장이 오히려 정체되고 나서의 밸류에이션의 한계는 11배 정도 내외의 수준인데 지금 거의 그 수준까지 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양쪽 증시 모두 저평가된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 물론 우리 증시는 다릅니다. 우리 증시는 최근에 저평가에서 인재 본질 가치 정도까지 올라왔다 정도 평가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한 요 정도에 있다면 신흥국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고점 수준, 단기 박스의 고점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신흥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부담스러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박스의 고점까지 왔다라는 것이고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강력한 모멘텀, 예를 들어 경제 지표가 정말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뭐 물가가 빠르게 올라서면서 시장의 앞으로 성장성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빠르게 반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결국은 각국이 물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거 제가 꾸준하게 드렸던 말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유럽이 저물가 맞지만 국가별로 상황이 너무 다르다라는 말씀 많이 드려왔는데요. 지금 각국의 성장률이나 아니면 그 인플레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금리를 얘기하는 테일러 준칙 금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테일러 준칙 금리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국가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 지금 ECB 전체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는 ECB 금리가 제로까지 낮아져 있는 이 현 수준에서도 지금 유로존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3%대,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5.8%대. 그런데 비핵심 국가, 이 비핵심 국가가 대부분 지금 픽스 국가들이거든요. 이 픽스 국가들은 마이너스 5.7%란 말이죠. 그러니까 독일과 같은 선진국이나 아니면 독일 내에서, 이 유럽 내에서 괜찮은 국가들의 지금 물가 상승률은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국가들이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걸 평균 내다 보니까 지금 전체 유럽의 물가가 낮은 수준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평균에 대한 오류라고 봐야 되겠죠. 그 국가별로 지금 다 상황이 다른데 똑같은 대책을 내놓는 것이 과연 해법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동일 기준의 흐름이 어렵다면 물가 부양을 위해서 아주 강력한 대책을 내놓는다? 이게 그렇게 쉬운 변수는 아닌 것 같고요. 또 물가 자체가 최근에는 분명히 마이너스 국면으로 내려가기 위한 하락 국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유로화가 꺾이고 또 전반적인 상황들이 조금은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또 돌아나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바닥치고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유로존 내에서의 식료품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반등을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자, 이런 관점을 고려해 본다면 과연 아주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전망도 조금은 좀 불분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심 변수는 두 가지,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밸류에이션과 물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밸류에이션은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이고 물가는 국가별로 상황이 달라서
약간의 어떤 보여주기 정책은 취할 수 있겠지만 보여주기 정책 이후에 정말로 탄력적으로 이 미국과 같은 강력한 대책들, 그러니까 연준이 강력하게 국채까지 사주면서 밀어올리는 이런 대책들을 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채를 살 명분이 없거든요. 이제 이태리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픽스 국가들 중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스스로 국채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ECB가 국채를 사준다? 이건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아마 동의하지 않을 국가들이 꽤 있을 거고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제기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물가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물가 맞지만 국가별로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강력한 대책을 취하기엔 좀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증시 밸류에이션은 좀 높고 또 국가마다 다른 물가 때문에 ECB의 정책 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유로존 정책에 대한 효과 좀 지금 좀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효과와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답이 없는 이 얘기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유로존에서 정말 유동성 공급을 하게 되면 현재 지금 우리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게 IT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IT가 시장을 버티게 하고 그나마 지금 일종의 가장 잘 움직이는 종목들이 되고 있는데 그 종목들에서 계속 버텨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빠져나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민감주를 사야 되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동성 투입을 한다면 그 유동성이 혹시라도 우리 시장으로 와서 외국인 매수가 배가 되고 외국인 매수의 배가 속에서는 결국 유럽 경기 좋아지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종목 중에 하나는 금융주나 조선주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뭐 화학 철강과 같은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 또 기본적으로 이제 유럽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이제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중국을 통해서 미치는 영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경기가 좋아지는 건 중국의 수출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해서 중국을 통해서 수출하는 그런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기초 소재라든지 부품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를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놓고 보게 되면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로존의 지금 물가가 최근에 이렇게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유로화의 강세도 있었지만 유럽의 민간 대출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 국면에서 쉽사리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ECB가 돈을 투입한다면 제가 만약에 ECB의 정책 입안자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고민스러운 건 돈 투입해서 이 지금 돈 투입해 줘 봐야 유럽계 은행들이 다시 이 돈 빼가지고 이머징 쪽에 투자해버리면 아무 효용이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단기적으로 보면 뭔가 돈 투입했다, 유동성 투입했다라는 효과에 증시가 좀 더 반짝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민간 대출 자체가 돌지 않는 게 가장 물가를 하락 압력을 배가시키는 중요한 내수 요인인데 여기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ECB의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는 과연 어떻게 내수 대출 수요를 불러일으켜서 내수의 가격 요인들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내수의 가격 요인들이 올라가야 사람들이 가격 비싸지니까 물건 지금 사야 되고 투자 지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극하기 위한 건데 지난번에 한번 돈 줘봤더니 돈 줘갖고 한다는 짓이 결국은 전부 외국으로 빠져나가서 외국에 투자한다라는 거고요. 돈 걷어들이니까 외국 시장 작살내면서 또 본국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건 ECB가 돈을 투입하면 이머징 쪽으로 무조건 돈이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ECB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돈을 투입하지 않으면 은행이 망할 단계였으니까 돈이 어디로 가든 말든 일단 돈을 투입하는 게 먼저였지만 지금은 돈을 투입하고 나서도 만약에 유럽의 내수 수요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해외 쪽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 ECB 입장에서는 열이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유럽 이코노미스트들이 이 본격적인 유동성 투입이 아닌 금리를 가지고 조절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아닌가. 그래서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어서 차라리 예금 쪽에서 돈이 빠져나오게 만들어라.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자극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독일의 제조업 지수와 지금 한국의 경기 민감주 흐름을 보시면요. 분명히 2010년 정도까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 이후로는 약간은 조금 따로 놀고 있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독일의 IFO 지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것이 실제로 우리나라 화학업종이나 조선업종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결론인데요.
뭐 다른 얘기는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왜냐하면 제가 확실하게 결론을 드린 게 없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신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이거 하나입니다. 지금 유럽과 관련돼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화학, 소재, 기계, 철강, 그 다음에 뭐 이 조선업종 같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조선업종 대부분 다 전저점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 가격에 사지 않아도 약간 정도 올라간 가격에 사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로 만약에 종목에 재편이 된다. 시장이 올라가는데 IT가 쉬고 경기 소비재나 아니면 경기 민감주들이 오른다라는 개념으로 증시가 확실하게 돌아선다면 그때 종목을 바꿔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끌고 온 건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ECB가 얼마만큼의 대책을 내놓는지 그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이 어떨지를 확인하고 가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꼭 확인하고 가자.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ECB 관련한 이슈 살펴봤고요. 잠시 후 다음 이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 다음 이슈는 바로 코스닥 시장과 관련한 이슈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오늘 거의 2% 가까운 조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최근에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 게 부담입니다. 뭐 서울반도체라든지 뭐 일부 홈쇼핑 종목들은 뭐 그나마 좀 견조합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추세 자체가 약해진 모습이고요. 그나마 강했던 셀트리온도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고, 그리고 이제 무리지어서 움직였던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오늘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게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있는 게 뭐 결제주를 포함해서 그동안 굉장히 좀 좋게 봤던 그런 테마주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 쪽에서 가는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요. 5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1,400억 매도, 기관이 3,000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쪽 시장의 시가총액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조, 거의 2조 가까이 돈을 샀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시장에서 1,400억을 팔았고요. 기관들이 지금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 거의 8,000억에서 9,000억 정도를 팔았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4분의 1도 안 되는 코스닥 시장에서 3,000억을 팔았다? 엄청난 매도 압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편입해왔던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매도를 보이면서 지수의 조정 압력이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코스닥 시장의 1분기 상장사 이익이 예상치보다 무려 30%나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코스닥 시장의 종목군들의 실적 전망 추이가 많이 낮춰놓은 상황인데도 그것도 채우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 이제 밸류에이션 이런 문제들이 결국 부각이 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시각 변화가 결국은 이들 종목의 하락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 부담도 부담이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 이익 하락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하향이 하락의 원인이라면 앞으로도 이 하향세 계속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 어느 정도를 보고 계신가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중소형주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았던 종목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계속 S&P 중심으로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S&P 500은 말 그대로 대형주거든요. 근데 미들캡 S&P 600이라든지 대표적인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벤처 시장 쪽은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작년부터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우 지수나 S&P 지수 같은 것만 보기 때문에 뭔가 좋아 보이지만 그 안쪽으로 보면 굉장히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개별 종목의 수익률이 미국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 시장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국 코스닥 시장의 이 흔들림은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이익이 좀 개선되는 종목이 존재하느냐,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이제 이익이 좋아질 만한 업종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IT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상대적으로 많이 꺾여 있는 상황. 특히 IT 부품주 쪽에서는 더더욱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IT 쪽에서 장비 쪽에서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 종목이 있지만 이 괜찮은 종목군들은 최근 주가 랠리에 피로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살펴봐야 될 게 중국 소비 관련돼서 그나마 견조하게 움직였던 카지노 관련주들 뭐 이런 게 여전히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업종 쪽 이쪽에도 돈이 과도하게 몰렸다가 결국은 최근에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결제주 같은 경우에는 페이팔 얘기가 나오면서 또 흔들리고 있는 것이 또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상승 랠리를 이끌어왔던 대부분의 종목군들의 거래 대금 감소, 최근에 또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주가가 오르면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가면서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단기적으로 나타났던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개인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신용 공여 같은 게 많았다라는 점. 그러니까 빚으로 주식을 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하락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빌린 돈이 마이너스가 나면 그것도 레버리지 효과가 있으니까 다 사람들이 이제 뭐 더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하반기 이익 회복 가능성도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비중 축소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가 올해 들어서는 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코스피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익 회복이 좀 가능성이 좀 낮게 보시면서 앞으로도 좀 비중을 축소하시라 이렇게 투자 전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코스닥 시장 중에 굉장히 좋지 않은 업종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이익 개선의 가능성이 보이는 업종들 있을까요? 이익 개선의 가능성은 있지만 밸류에이션 자체가 부담되는 종목들이 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에 굳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반도체 장비나 카지노, 피팅주, 엔터주 중에 일부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종목들 모두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정시 매수 관점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인터넷 기반 쇼핑주, 뭐 대표적으로 인터파크라든지 아니면 뭐 홈쇼핑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존의 상륙과 페이팔 서비스의 상륙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관심주는 뭐 몇 개 없다라고 보는데 원익 IPS나 파라다이스, 뭐 성광밴드, SM, YG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수혜주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CJ ENM도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 텐센트 관련주도 너무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익이 좋아져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아버리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조금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 대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수 관점인데 공격적인 매수보단 조정시 매수를 통해서 적절하게 비중을 조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내에서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들 또 종목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다만 밸류에이션 낮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과 관련한 이슈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동방박사의 종목 신호등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동방박사의 종목 신호등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고민 중인 종목들 리치매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종목에 대한 상담해 주시고 또 초록불, 빨간불의 신호등도 켜주실 텐데요. 오늘도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고민 올려주셨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를 13,100원에 30% 매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좀 주가가 떨어져서 손실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본전을 회복할 수 있을지 또 손절가는 얼마로 잡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시장은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두산그룹주가 괜찮은 편. 어제는 두산 중공업이 많이 오르렀고요. 최근의 흐름에 두산 엔진이 잘 가고 있는 상태.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가 반등을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이렇게 두산 그룹주들이 반등하고 있는 것은 환율 하락에 대한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실적 개선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이 좀 잘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먼저 현재 주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차트 보이듯이 지난번에 14,000원대에서 4월부터 급락한 이후에 지금은 이제 박스권 내에 와 있습니다. 그죠? 12,000원대에서. 그래서 최근 들어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게 이렇게 내려와서 최근에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이 회사는 두산인프라코는 굴삭기라든지 공작기계 뭐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중국 시장의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를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굴삭기인데 굴삭기 매출이 전체 한 44%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은 큰데요. 결국은 굴삭기 부분의 어떤 매출이 증가돼야만 이 회사의 실적도 개선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중국 법인이 실적이 좌우되고 있는데 중국 법인의 어떤 실적도 좀 개선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가장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미주와 유럽 지역에 수출이 어느 정도 판매가 회복되고 있고 좀 괜찮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경기가 살면서 설비 투자를 이런 게 늘면서 굴삭기나 공작기계라는 엔진 쪽 이런 거 수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적이 해외 쪽에서 좀 증가되고 있다. 그런데 또 우려되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떤 부동산의 어떤 이제 가격이 상승이 주춤하면서 하락으로 좀 들어섰죠, 그죠? 그래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은 부정적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예상 실적으로 봤을 때는 PER 기준이 19.2배고 PBR 0.8배. 그 내년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상으로 봤을 때는 PER 12배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내년 실적을 반영한다면 주가가 12배 정도이기 때문에 수익별로 적정 주가에 와 있지 않나. 그런데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이 좀 되게 되면 그에 대한 수혜는 빠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 주가는 현재 바닥권에서 이 지지선만 잘 유지되면 결국 한 단계 한번 오르지 않겠나 그런 측면을 보고요. 주봉상으로도 바닥권입니다. 그리고 바닥권은 기술적 반등을 해서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13,000원 정도 22평선 정도까지 주봉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전 고점인 3월 달에 그 근처 14,000원대까지 보면 돼. 이럴 때는 중국이 지수도 2,050 이상 가면서 어느 정도 중국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가장 중요한 박스권을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2,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가장 궁금해하셨는데 12,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의 종목 신호등은 어떤 불인가요? 네, 초록 신호등 켜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매수 또 홀딩 가능하다는 초록 신호등 켜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금융인데요.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금융을 12,2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소형주는 요즘에 조금 무서워서 대형주를 매매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또 20%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잘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 산 것인지 좀 평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우리금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 종목을 갖고 있으면 오늘 코스닥이 지금 현재 11포인트는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을 갖고 있으면 모든 거의 대다수 종목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금융을 적당한 가격에 잘 사서 수익이 지금 뭐 나고 있지 않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안전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을 보면 괜찮은 편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지난번에 우리금융 거래정대 5월 22일 날 재상장했거든. 분할 상장을 했는데 우리금융의 자회사가 우리금융 지주는 우리은행과 우리카드죠. 그 두 개가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일단 우리은행의 어떤 전반적인 업황 자체에 보면 은행 업종이 현재 상태에서는 작년보다 좀 좋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익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점진적인 회복 사이클을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충당금 비율이 상당히 줄는데 비용이 작년에 충당금 2조 7천억 정도 쌌는데 올해는 그 절반 정도 1조 5천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충당금이 비용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익 회복이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그러면 ROE가 상승세다 현재는. 그래서 2014년도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은행주는 PER보다는 자산가치 PBR로 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0.5배에서 1배 정도 사이에 주로 0.8배 사이에 움직이는데 현재 0.5배니까 바닥권이죠. 그리고 ROE가 올해 6.6%인데 2015년도 내년도에는 ROE가 한 8.0%, 좀 ROE가 한 20% 정도 상승되지 않겠나 올해보다는. 그래서 이익이 성장세에 있다. 그리고 PBR도 0.47배면 현재 기준으로는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도 현재 지난번에 5월 22일 날 재등록 되고 나서 현재 최근에 11,750원까지 갔다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바닥권이죠. 바닥권인데 전체적으로 은행주는 결국은 가려면 추세 상승 지금 계속 2010년 이후 주가가 별로 안 가고 있거든요. 계속 행보 중에 이것은 경기 회복이 돼야만 같이 갑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이 되는 시점이 좀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턴이 나온다면 그때는 추세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그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매물대가 있는 목표가는 13,000원 정도 단기적으로는 12,700원 정도 보면 되는데 13,000원 근처로. 근데 좀 길게 좀 보면 지수가 위로 방향으로 간다면 일단 기준선으로 저 전고점인 올해 연초 가격인 13,500원까지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고요. 손절가가 아주 중요한데요. 손절가는 최근의 저점인 11,750원 붕괴를 되면 무조건 일단 팔고 보자. 그래서 11,7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장단기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금융, 종목신호등은 어떤 불인가요? 네, 초록신호등입니다. 네, 우리금융 안심하셔도 되는 초록신호등 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동양기전인데요.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신 사연에 따르자면 지난주에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의 장중 무료 공개 방송 보셨다고 합니다. 또 바닥권인 것 같고 실적도 이제 개선되니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한번 매매를 해보신 적도 있다고 하네요. 비중 35%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단가 9,600원에 사셨다고 합니다. 동양기전 지금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잘 사신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날 9,500원대에서 아주 바닥권이기 때문에 반등을 하겠다. 그리고 실적도 개선이 된 걸로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이고 바닥권 이제는 사도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1분기 지금 현재는 주가가 한 10% 올라왔는데요. 오늘 또 이 장에서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급도 개선된 상태에서 현재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잘 사신 것 같고 이제는 들고 가면 된다. 이익이 난 상태에서 들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요즘은 주로 손실 나서 들어가면 거의 잘못하면 금방 깨지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익 중이기 때문에 그냥 쭉 가져가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종목의 어떤 투자 포인트 어떤 중요한 것은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1분기에 한 40% 정도 영업이익이 좀 상회했고 매출도 적당히 나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고가를 최근에 만원대인 주가가 만원대인 것을 돌파한 상태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주가의 어떤 긍정적 요인은 중국 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작년에는 9.8%인데 올해는 13.7%로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긍정적 요인이 있죠. 하지만 부정적 요인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유압 실린더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물론 자동차 부품도 있고 하지만 유압 실린더 쪽에 이 종목은
시장이 성숙기 시장입니다. 성장기 시장인 주가가 추세 상승을 하는데 성숙기 시장에서는 주가가 등락을 그칩니다. 그래서 주가의 큰 상승은 나오지 않는 그런 시장이 성숙기 시장의 주가입니다. 자, 그래서 향후 3년 매출 성장률로 봤을 때는 중국 법인의 매출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매출 성장률 한 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비슷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보다는 2배 정도 높죠. 그래서 너무 부정적이고 긍정적이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성숙기 시장이기 때문에 기술적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은 PER이 8.5배, 현재 시장보다 좀 낮은 편이고요. PBR은 0.8배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위험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갖고 가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현재 주봉을 봐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급등했습니다. 실적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항권 1300원 내에 저항권에는 와 있거든요. 와 있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면 기술적으로 밴드의 상단권인 1800원 정도만 목표가가 단기에 보시면 되고요. 중장기는 이거 돌파해서 전고점 1월달 작년 가을에 어떤 고가인 12000원대까지 가지 않겠나 12500원으로 봐드리고요.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주시라. 손절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97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하는데요. 9700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12평선을 일봉상 12평선을 깨지면 안 된다. 그래서 9,700만 잘 유지되면 리스크는 그렇고 5% 정도 이내이지 않겠나 이렇게 봐드리겠습니다. 네, 동양기전 좋은 점과 나쁜 점 좀 골고루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동양기전의 종목 신호등은 어떤 불인가요? 네, 초록 신호등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양기전 역시 매수 가능하다는 초록 신호등 켜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오늘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방박사의 종목 신호등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종목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오늘의 종목은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2000선 부근에서 지지부진하고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오늘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만큼은 신고가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의 이렇게 주가가 좋은 이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급의 개선이 아무래도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수급의 개선이라고 하는 건 반도체 가격이 90년대 지나서 최대 하락기를 지나 2000년대 들어서 11달러에서 2달러까지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는 결국은 좋은 시장이다 보니까 이 회사 저 회사 마구 들어와서 공급을 늘려놓은 게 가장 큰 부담이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시장에서 공급이 초기에 늘어날 때는 서로 다 윈윈하는 그런 게임이 될 수 있지만 이 시장의 성장 탄력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공급이 늘리면 결국은 체력 싸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누가 좀 더 좋은 반도체, 좋은 품질의 반도체를 만들어내는지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 가격 내리기 경쟁 속에서 누가 현금 시세를 많이 들고 있고 오래 버틸 수 있느냐 싸움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죽고 세 회사만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삼성,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그리고 잘 아시는 마이크론도 실제로 마이크론이라기보다는 마이크론과 엘피타 연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한 업체들이 모여서 살아남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거의 70%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현재 SK하이닉스의 결국 상승 이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반도체 산업 자체가 지난 2002년, 2003년 때 보시면 엄청난 공급 초과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격이 폭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폭락하고 나서는 캐펙스 늘리는 구간에서 항상 공급 초과로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공급 초과 마이너스.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반도체 기업들도 적자 났다, 흑자 났다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2년 때도 다시 한번 크게 공급 과잉으로 갔다가 이제 쓰러질 만한 업체들은 다 쓰러졌죠. 그러면서 이제는 새 업체가 남아서 공급과 지금 수급의 수요와 공급이 거의 맞는 그런 시점.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더 이상 공급 초과로 가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타남으로써 현재 구간에서 남아있는 새 업체도 서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서 너 죽고 나 죽자식의 그런 경쟁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수급이 바뀜으로써 이벤트에 대한 반응도 과거와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작년에 있었던 SK 우시공장의 화재, 과거에 이런 그 사태가 나타나게 되면 악재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급락하고 다른 종목군들은 오르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SK하이닉스 공장 우시공장 화재로 인해서 또 SK하이닉스는 전혀 밀리지 않고 주가가 더 올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공급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때 우시공장 화재로 인해서 스팟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공급이 만약에 굉장히 그 완만한 상태였다면 SK하이닉스가 공급을 공장 화재로 인해서 줄여버리는 게 호재였겠지만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공장 자체가 가동이 멈춰버리니까 월 한 2만 장, 3만 장 자체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공급 부족을 느끼면서 시장의 가격을 올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계약 가격 자체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기도 했고 대부분 주가가 반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결국은 수급이 좋아진 것이 얼마만큼 이벤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얼마나 좋아진 상황인지를 현재 설명해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여주고 있고, 말씀드렸던 대로 수급의 개선 자체가 현재 SK하이닉스의 뒤를 계속 받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이렇게 주가가 좋은 이유는 결국 수급의 개선이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SK하이닉스의 또 실적과 주가 예측을 하자면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그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만들고 있는 게 그 삼성처럼 뭐 시스템 LSI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라기보다는 간단한 드라이버 IC 칩, 그다음에 D램 반도체,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최근 들어서는 거기에 부가가치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냥 낸드 플래시만 만들거나 아니면 D램만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PCB까지 연결해서 일종의 모듈러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아직까지 뭐 LSI, 시스템 LSI나 시스템 IC를 공급하지 않고 있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런 메모리가 들어가는 그런 시장 자체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PC가 그동안 가장 우려됐던 대표적인 산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4개월간 흐름을 봤더니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흐름을 봤더니 작년 대비 4% 성장하면서 지금 PC 산업의 구조적인 조정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완전히 이제 어둠에 있던 그런 국가들이 서서히 이제 발전 단계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국가의 사무용품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컴퓨터 용품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중국의 컴퓨터 공장들이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상황, 이것이 이제 D램 수요의 안정을 또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시면 결국 스마트 기기라고 봐야 되겠죠. 아이폰 6가 이제 하반기 판매량이 뭐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업체의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 기기 내에서는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요 기대감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 안정과 더불어서 영업이익 전망을 보시면 이게 지금 수치는 맞고 틀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적자 흑자를 반전하던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이제는 쭉 흑자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수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흑자. 그러니까 그동안은 현금 흐름 추정이 어려웠죠. 이게 뭐 캐펙스 때문에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플러스로 갔다가 계속 이걸 반복했었는데, 이제는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면서 현금 흐름도 안정되고 계속 흑자를 낼 수 있다는 점 자체가 SK하이닉스의 주가의 안정성을 바치는 가장 중요한 예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70점에서 90점을 왔다 갔다 하던 친구가 이제 평균 85점을 쭉 가니까, 그럼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등생이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SK하이닉스의 향후 전망을 밝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안정성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해주신 신제품 효과도 또 기대를 할 만한데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SK하이닉스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좀 우려해야 할 만한 위험 요소는 없을까요? 하이닉스의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은 좋습니다. 분명히 좋고요. 또 재무구조 자체도 좋아지고 있어서 지금 나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호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향후 먼 미래를 놓고 봤을 때 SK하이닉스의 가장 불안한 점은 시스템 LSI를 포함한 신규 칩에 대한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서는 이제 뭐 강자로 올라섰는데 메모리를 뛰어넘어서 비메모리 쪽에서도 앞으로 뭐 센싱 기술을 포함한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멀티 센싱 같은 경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뭐 드라이버 IC와 여러 가지 다른 칩이 조합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반도체의 소자가 늘어날 것인데, 하이닉스가 여기 대해서 대비를 안 하면 이제 점점 뒤처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이에 대한 투자를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미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금액이 엿가락처럼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디램에 대한 추가적인 증설 자체가 부담이 되었지만, 이제는 디램 라인 자체를 이제 개선해서 다시 이런 드라이브 IC를 포함한 시스템 뭐 반도체 쪽으로 돌아섰을 때, 비메모리 쪽으로 돌아섰을 때 과연 캐펙스를 어떻게 조절하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이익을 꾸준하게 발생시킬 수 있는가가 향후 SK하이닉스의 장기적인 밑그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못한다면 SK하이닉스는 뭐 1,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만 1년 이후에는 다시 또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단순히 뭐 이번 분기에 뭐 한 1,000억, 2,000억 투자했다고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돈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뭐 제가 보기에 SK하이닉스에 남아있는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뭐 수급적인 변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펀더멘탈적으로 가장 우려해야 되는 요소, 바로 캐펙스를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이게 이제 투자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의 변화에 따라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조금은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 SK하이닉스를 안 가지고 있다? 사야 되겠죠. 근데 사야 되겠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뜨거운 구간을 사시기보다는 약간의 조정을 이용해서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 이어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종유 애널리스트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